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교육의 제목은 직장인의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꼭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작년에 들은 거하고 올해 들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세상은요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된 게 1999년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2017년도니까 한 18년, 19년 그 정도 실시가 되었겠죠. 그동안에 성희롱에 대해서 안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성희롱이 싹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희롱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것에 내가 연루되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일, 이 정도는 이제 다 인지하는 단계가 되셨어요. 그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 만드는데 2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 1시간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 조직에서 무언가가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그렇게 조금씩 변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직장남녀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미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TV에서 아직 본 적 없으시죠? 네, 그렇다고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만한 뭐 모닝와이드 이런 데 나오고요. 그 시간대에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에 시사대담 라디오 같은 거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운전하다가도 그런 거 나오면 딴 데 들으실 거예요? 전 그런 데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접하실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강사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달드렸고요. 자,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1900이 아니다. 2015년도. 제가 1900년대 태생이라 가끔 이게 튀어나와요. 자,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지나가는 낙타도 만지지 마라. 뭐였을까요? 그쵸,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집체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육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집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천청사에서 장관님 모시고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강의하기 한 3일쯤 전에. 그런데 남들 다 강의 안 하는 시기에 갑자기 왜 강의를 하겠어요? 뭔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중앙부처잖아요. 기사 검색을 해봤죠. 무언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중앙부처의 높으신 분과 산하기관의 이제 여직원분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이를테면 본사의 높은 분과 지사의 뭐 어떤 여직원분이 함께 뭐 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하러 갈 수도 있죠.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아니 뭐 술 한 잔도 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언가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높은 분이 지위가 낮은 여자분 몸에 신체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놀라셨겠죠. 그래서 거부하다가 이제 숙소로 여자분은 대피를 하고, 이 남자분이 거기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라, 한 잔 더 하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해외라 그랬죠. 말도 안 통하죠. 내가 미국 간 사람은 저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나한테 저러고 있어요 지금. 이분 되게 놀라셨겠죠. 근데 거기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그 아저씨는 이제 인사위원회 회부돼서 이제 징계 처리 진행 중이었을 때 장관님 모시고 전체 미래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이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주제는 권력형 성희롱과 권력형 성추행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제 강의 이후에는 이제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극식 진행까지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장관님 여기 양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계시잖아요. 한 두째 줄쯤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가지런히. 그리고 기관장들은 원래 바쁘신데 이분은 끝까지 앉아서 다 들으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사안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이겠죠. 장관님들 강의 저렇게 열심히 끝까지 안 들으세요. 어지간하면 사진 찍고 사라지시거나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런데 끝까지 앉아 계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사안이라는 게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뿐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교육 더 많이 받아요. 우리 1년에 1시간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앙부처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거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4시간씩 받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고는 계속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밖에다 두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도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사고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일단 피해자 보호, 가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은 다 났어요. 인사팀 바보 됐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왕 변태가 되어 있고요. 피해자는 왕 꽃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은 일단 크게 요 세 가지로 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성희롱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도대체 세상이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희롱 위험 조직 진단이라 그래서 요 항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노동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만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캥기는 분들 여럿 계실 겁니다. 자, 특히나 요 부분 안 걸리는 분 있을까요? 네, 남자분들 중에서 결혼한 여자분이 지난주에 결혼했다. 갑자기 이번 주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갑자기 아줌마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시잖아요. 장난이지만. 근데 그 장난이라는 게 뭐 우리야 뭐 친밀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하려고 만난 사이들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칭에 예절이 묻어 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걸 떠나서 여직원 비율이 30%가 넘는가? 지방 가보니까 SO1 여직원 비율 30%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여성 관리직의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여자분들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입장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집어넣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갑자기 긴급구호 물품 안에 있던 물품들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긴급구호 물품 안에 기존에 여성용 생리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용 생리대가 제외되고 거기에 남성용 면도기와 양말이 들어갑니다. 자, 여성용 생리대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물품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생리대 논란해가지고 유해성 논란해가지고 뉴스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건 유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생리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이 국민안전처에서 회의를 거쳐서 물품을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사진 같은 거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촬영을 했을 때 보니까 앉아있는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다 호호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 할아버지들은요 생리대라는 걸 써본 적이 있을까요? 네, 써본 적 없으시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생리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 이거는 뭐 휴지 조각이나 천 조각이나 아니면 손뭉치 같은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생리대에 대해서 여성용 물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맥없이 생리대가 빠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성 단체에서만 반발을 한 게 아니겠죠. 그냥 기자들도 반발이 되고 저 같은 그냥 여자 사람들도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논란 끝에 다시 생리대는 들어갑니다. 들어갔지만 그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회의석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여자분이 두 분만 앉아 계셨어도 이렇게 생리대가 맥없이 빠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여자분들이 계셔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지 진짜 필요한 여성들의 정책, 여성들의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나 한 건지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요, 어떤 공장 같은 데는 여직원 비율이 90%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직이 전부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생리대 자판기 하나 놓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성희롱은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해서 너 성희롱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멱살 잡고 경찰서를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희롱이라는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인 이유는 뭐냐면요. 성희롱을 성범죄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근로환경 저해 요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근로환경 저해 요소를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찰이 아니라 사업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책임은 우리 조직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수장들이 이걸 다 책임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 공덕동 본사 사업장이죠. 저 대구 사업장 갔다 왔고요. 광주 사업장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라는 게 그 물리적인 공간,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업무 지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네.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가 문자 너머로 카톡 너머로 업무 지시를 받았더라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가 내 사업장인 거예요. 사업장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는 흔히들 피해자, 가해자라고 말하는데 가해자라는 말보다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행위자라는 표현이 법리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일상생활에서 거의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해자라는 표현은 성추행을 했을 때는 가해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이니까 경찰 출동을 합니다. 근데 성희롱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업무 관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팀장이에요. 제가 팀장인데 우리 팀 막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저기 서울역까지 좀 데려다 달래요, 얘가. 그래서 그래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태워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오후 6시 반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6시 반쯤 됐고요. 거의 서울역 근처에 왔어요. 그런데 제 손이 미쳤나 봐요. 제 손이 우리 팀 막내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 저한테 성희롱 당한 거 맞죠? 아닌가요? 제가 대답을 해줘야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막내는 저한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회사에서 서울역까지 한 10km 떨어졌다 치자고요. 10km 안 되는구나. 한 5km 떨어졌다 쳐요. 그리고 시간은 6시 반이에요. 근무 시간 초과한 다음이었어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미 업무 시간 종료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 차 안에서 제가 얘를 만졌어요. 그럼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 연관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업무 연관성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 기억 잘 해놓으셨다가 20년 전 월급 주세요. 자, 뭐냐면 20년 전에는 이거 성희롱이나 이런 걸로 판단 안 했어요. 업무 연관성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야, 회사에서 한참 벗어났잖아.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잖아. 그리고 네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니네들 개인의 문제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김팔복 부장님이 있어요. 제가 대리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에요. 우리 김팔복 팀장님이 계신데, 자, 금요일 오후 6시 반이 됐어요. 제가 김팔복 씨를 딱 쳐다보면서, 김팔복 씨? 근무 시간도 지났는데 네가 무슨 팀장이야? 제가 이럴 수 있나요? 내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말 수 있으세요? 얘는 오늘만 사는 인간인 거죠. 네,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설날이건 그분은 내 팀장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분은 연말에 내 인사고과도 평가할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맞을걸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업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6시 반이 넘었다고 해서 김팔복 씨?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갑을관계, 상하관계, 위계관계 있죠. 그렇다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거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팀장이야. 뭐 내 직속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팀장 아니고요. 저 옆에 팀 부장 아저씨가 수요일 밤 10시에 카톡으로 자기 가슴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업무 연관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왠지 설명을 하겠죠, 제가. 그러려고 서 있겠죠. 자,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저씨 저랑 연락처 교환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순환 보직 근무하다 보면 그 부장, 내 부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일 출근하면 나 그 아저씨 봐요? 안 봐요?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미친 아저씨 그러면서 카톡에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차단 딱 그래버리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되나요? 그 아저씨하고 내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저씨가 내 핸드폰 번호 알 일이 없고 우리가 카톡으로 친구가 될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관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열, 위계가 있는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일은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늘 딱 입사한 여직원이 부장님 위에를 쓱 훑어본 다음에 좋은데 이런 거 해요? 걔 제정신 아니에요. 걔 입사시키면 안 돼요. 같이 일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부장님이 신입별 딱 보더니 좋은데 했는데 얘가 기분이 나빴지만 말조차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워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체로 그 남자 부하 직원이 여자 상사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는 여자는 병사가 없죠. 다 최소 하사, 소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남자 병사들이나 이렇게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그때는 뭐겠어요?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 계급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 그 사람과 내가 남자 대 여자로 서 있을 때 물리적인 체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권력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팀 막내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나보다 체격도 작아요, 키도 작아요, 나이도 어려요, 직급도 낮아요. 근데 얘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님이래요. 그럼 얘하고 나하고 누가 더 갑이에요? 이분 앞에서 존댓말 쓰는 내 모습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람들이 흔히들 뭐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분 앞에서 성욕은 100% 조절되는 거죠. 감히 이분이 비키니를 입고 온다 한들 우리가 그분을 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겠어요? 만지기라겠어요? 100% 조절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네, 이걸 좀 이제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동기가 권력 동기예요. 네. 권력 동기요. 네, 뭐든지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 권력을 잡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걸로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잘 안 될 때는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꼼짝 못하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점점점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판단이 흐려져요. 아무도 자기한테 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올바르고 맞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위가 높을수록 윤리의식이 약하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그러한 범죄가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게 뭐냐면 지위가 올라갈수록 윤리의식이 희박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는요. 거의 모든 학문에 다 나옵니다. 사회과학 안에서는요. 정치학에도 있고 군사학에도 있고 심리학에도 있고 교육학에도 있고 경영학에서도 인사조직 학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높은 분들은 부인하고 싶겠죠. 난 아닌데 이러고. 근데 이건 뭐냐 그냥 학문적인 문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흔들릴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윤리의식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본부장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 같은 거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라도 윗사람한테 그런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괜히 가만히 있다가 찍힐까 봐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 사장님은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영어 단어, 토막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 정 팀장 이런 건 천천히 하도록 해. 스탠 바이 스탠 하도록 해 하고 가요. 도대체 스탠 바이 스탠이 뭘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스탠 바이 스탠이 뭐였을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라는 의미였는데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죠. 스텝 바이 스텝을 그분은 스탠 바이 스탠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한 3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직원 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스탠 바이 스탠이란 말은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때 말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분과 관계 좋았으면 계속 다녔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윗사람들한테 올바른 이야기 해주는 거 어려워해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얘네들이 나의 잘못된 점 잡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내 밑에 후배나 부하가 들어올수록 얘네들은 내 정신줄 안 잡아줍니다. 내 정신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얘네들 나한테 찍힐까봐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뭐 그 전에 썼던 회고록에서 그런 말씀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갈수록 외롭다고. 아무도 내 주변에 아첨하는 애들만 있지 이빠른 소리 해주는 사람 없다. 그래서 외롭다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저래도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글쎄 퇴사할 때나 퇴사 3년 있다 말해줬는데 3년 동안은 들었단 얘기잖아요. 틀린 거 알면서도.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저 좀 세 보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그게 될까요?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하나 올라갈수록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내 정신줄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하시고 스스로 잡으셔야 돼요. 내 부하들은 내 정신줄 안 잡아줍니다. 안 잡아주는 게 아니라 못 잡아줍니다. 감히 나한테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즘 많은 높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지 할 말 다 해. 저것들은 할 말 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걸릴 거야. 막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아니에요. 나한테 부하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나 100마디 들었죠. 그럼 이것들 한 말 다 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생각할 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으면 나는 100마디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내가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얘네들 나한테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얘네가 10마디 100마디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부하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그걸 잡아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 정신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의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특히 군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위 때까지는 위관장교일 때까지는 동기가 다 친구고 되게 좋대요. 근데 영관장교가 된 다음부터는요. 얘네들이 다 그냥 동기가 아니고 경쟁자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자리가 하나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10명이 있다 치자고요. 우리 동기 10명 중에 누군가가 저 자리 가야 돼요. 그럼 누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실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요거는요. 내가 얘네들보다 출중하든가 아니면 얘네들한테 하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출중하기가 쉬울까요? 나 공부하고 있을 때 얘네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보다 출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하자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하자 중에서 한 방에 훅 하고 보내기 가장 좋은 하자가 뭘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색드립 치면서 성적인 농담하면서 좋다고 웃고 떠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보고 입이 걸다고 뒤에 가서 딴소문 내고 다니는 게 누구였을까요? 네, 나는 동기라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경쟁자였던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는 출중해지기보다는 하자를 관리하는 편이 나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성희롱은요 많은 분들이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앞에 나보다 어리고 지위 낮고 체격 작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분이 나보다 높은 분의 딸이다 그러면은 나의 성욕은 100% 조절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권력 관계에 의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문제가 겉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거는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내가 뭐 겨우 과장 나부랭이가 무슨 뭐 권력이 있다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아주 테스트하기가 편해요. 되게 쉬워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수고했어 라고 이 사람 어깨를 툭툭 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장이고 얘가 대리인데 김대리 수고했어 제가 할 수 있죠. 근데 입장 바꿔서 김대리가 저한테 부장님 수고했어요. 이거 돼요?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얘하고 나 사이의 권력관계가 누가 더 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관계, 이 권력 과시 행위라고 말을 해요. 이 어깨를 툭툭 칠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남의 몸에 손대는 행위는 이제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즘 많은 어른들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뭐만 했다 그러면 이거 성희롱이라 그럴까봐 이거 어려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대학교 교직원 여자분이 계세요. 되게 젊은 분이셨어요.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 대학생들 데려다 알바 애들 데려다 쓸 수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바 남자애들이 뭔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일을 못했어요. 이 남자애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생이니까 20대겠죠. 근데 이 30대 초반에 여자 교직원께서 그 남자 대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요. 잘생겼으니까 봐줄게요.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면서 남자 대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분위기가 저 아줌마 뭐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네, 이거 이해되면 20대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해할 만한 분은 제가 보기에 딱히 보이진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대학생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저 아줌마 뭔데 왜 외모 갖고 평가질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요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 밑으로 들어오지 위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점점 더 예민해질 거예요. 얘네들한테 주의하셔야 될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외모에 대한 평가. 그럼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얼굴평가. 잘생겼으니까 봐줄게. 물론 너 못생겼잖아. 이 말은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기분 나쁜 게 맞아요. 근데 왜 예쁘다 그래도 지랄이에요? 하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쁘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는 네가 뭔데 왜 나를 업무 능력이 아닌 외모 갖고 평가를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자제하셔야 되고 당연히 남의 몸에는 손대는 거 아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지가 한 8년 정도가 돼요. 제가 하고 다닌 지가. 그런데 한 7, 8년 전 분위기하고 요즘 분위기하고도 좀 많이 달라요. 한 8년 전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성희롱에서 잡혀온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제가 하면 성희롱 아니고 내가 하면 성희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요. 되게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들 이거 굳이 해석 안 해도 의미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누가 굳이 번역을 해놨어요. 멋있게. 갈구하라, 우직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저 말을 했을 땐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워딩을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갈구하라, 우직하라 이렇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들어요. 굶으라우, 멍청하라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도 누가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하면 성희롱이 아니고 내가 하면 성희롱이냐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쟤하고는 친한데요. 나하고는 안 친한 거예요. 그리고 쟤하고는 친밀 관계가 있는데 저하고는 별로 친밀 관계가 없는 경우예요. 자, 특히나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동기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하고 윗사람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이 같나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윗분들이 문제예요. 요 윗분들은요. 내 부하 직원들이나 내 후배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새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는 편해요. 나는 얘네들한테 친밀감을 느껴요. 내 새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께서 저한테 그 친밀감 느껴요? 이 새끼들께서 나한테 느낄까요? 그 친밀감 나처럼? 안 느껴요. 흔히들 뭐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 있죠. 나는 얘네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친밀감을 느끼지만 얘네들은 나한테 그거 못 느껴요. 얘네들은 내가 그저 어려운 사람일 뿐이고 상사인 거예요. 직장 상사라는 존재는요, 직장 선배라는 존재는요, 그냥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요즘 보면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교수 되고 책 쓰고 칼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막 이렇게 쓰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팀장들이여 다가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팀원들에게 다가가서 커피를 타줘라.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장인데 갑자기 상무님이 불러요. 갔어요. 그랬더니 정 부장 앉아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커피를 막 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부장님 저 상무님 제가 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정 부장 앉아있어. 그러면서 막 직접 타세요.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우리 상무님 진짜 좋은 분이다. 커피까지 타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커피는 타주는 게 아니라 사주는 겁니다. 자 커피를 타줘요.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뭐 SO일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경기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분위기가 안 좋다던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나 불러다 그러고 있으면 난 무슨 생각할까요? 저 인간 왜 저래? 우리 회사 구조조정 있나? 나 다음 주에 짐 싸야 되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면 불안해요. 이건 불안감 조장하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커피는 타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부탁입니다. 자, 말이라는 게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동기끼리 주고받는 말은 농담이 되지만 윗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과 성추행의 구분이에요. 근데 신체적 성희롱도 이거 뭔가 신체가 닿았다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이게 성희롱이야 성추행이야 헷갈려하기 시작을 해요. 자, 사람의 몸을요 고깃덩어리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요 성적으로 더 예민한 신체 부위라는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특히 뭐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팔뚝 안쪽, 뺨, 입술 이런 데는 당연히 성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다 느끼실 겁니다. 아니, 손목 잡아 끈 거하고 가슴 만진 거하고 전혀 느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나눌 때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섹슈얼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섹슈얼 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성추행으로 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희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계신 부장님들이 이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이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보고 술 따라라 성희롱, 러브샷 하자 성희롱, 브루스 추자 성희롱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장님들은 날로 이상한 대로 지능을 발휘하기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제가 가장 요 사건들 때문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들어가요. 제가
사건 조정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 이제 아니면 자문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서너 건 많으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가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요즘은 잡혀오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40대 아저씨가 잡혀옵니다. 아줌마 잡혀온 거 본 적 없고요. 50대 잡혀온 거 아직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제가 갔을 때 그 조직에 50대가 없기 때문에 40대가 잡혀와요. 50대가 없다라는 건 그 조직에 50대가 이미 다 퇴사하셨고요. 40대들이 임원을 하고 있고 40대들이 부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 계층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4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사건은요, 그냥 무조건 다 중징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무조건 중징계 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판단을 했겠죠. 이거 중징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경징계 할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요. 제가 들어갔을 땐 이미 중징계 결정 다 돼 있어요. 차도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자를 거 결정해놨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제 칼을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럼 저는 예쁘게 베어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일단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니다.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편의상 김 부장과 아름이로 할게요. 자, 그럼 또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왜 아저씨들만 갖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아줌마를 본 적이 없어요. 사고친 아줌마를. 일단 가만 생각해 보세요. 조직 내에서 제가 40대들이 잡혀온다 그랬죠. 최소 팀장급 이상들이 잡혀온다는 거예요. 근데 팀장급 이상 중에 S51에서 여자분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조직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고 칠 수 있는 여자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사고 친 거에 잡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사고 친 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갑니다. 편의상 김 부장과 아름이로 해요. 김 부장님이 아름이를 만졌어요. 사건 개요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어지간하면 저는 이제 조정하러 가거나 자문하러 갈 때 서면으로 이제 일을 하지. 왜냐면 만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다 억울하거든요.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김 부장들은 다 억울해해요. 자, 그런데 가보면 꼭 저보고 만나달라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름이겠어요? 김 부장이겠어요? 김 부장이죠. 그러면 김 부장만 만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죠. 아름이도 만나야 돼요. 일단 김 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부장님 왜 만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름 씨 진술서에 따르면 부장님께서 뭐월 뭐일에 회식 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아저씨들이 그까짓 거 뭐 성희롱이라 그래. 나는 기억이 안 나. 뭐 이랬거든요. 7, 8년 전엔 그랬어요. 요즘 아저씨들은 40대 아저씨들 되게 쿨하세요. 만졌다 인정.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가관이에요. 근데 선생님 나 아름이랑 썸 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사귀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40대 아저씨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김 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아름이한테 천천히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기 아름 씨 부장님께서 아름 씨하고 사귀었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얘는요 미치고 팔딱 뜁니다. 그리고 세상 태어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극강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팔팔 뛰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저도 눈이 있어요. 제가 미쳤다고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부장을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름씨. 그리고 아름씨를 진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부장님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저 부장님 아름씨는 부장님하고 사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름씨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김 부장님의 반응이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증거가 있지 하면서 갖고 온 증거가 이겁니다. 이게 왜 증거일까요? 자, 사건 개요는 이래요. 야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 그랬더니 남자 직원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응 이러고 이제 단톡방이 썰렁한 거예요. 그럴 때 20대 처자인 우리 아름이가 보기엔 단톡방이 너무 썰렁한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요거 하나 띄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이모티콘은 움직여요. 그래서 부장님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야 김아름이가 대답 제일 잘했으니까 오늘 김아름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름씨가 우와 좋아요 하고 가운데 요거 하나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부장님은 자기 혼자 썸을 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단둘이 주고받은 거에서 이거 왔다 그러면은 많은 남자분들이 에이 여자애가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단톡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김 부장님의 주장 내용. 김아름이가 나 좋아하는 거 우리 부서 전체 직원들 다 알아요. 이거 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 김 부장 얘 인간관계에 문제 있어요? 얘 혹시 그 기러기예요? 혹은 얘 찌질해요? 제가 막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냥 멀쩡하게 일 잘하던 40대 가장이래요. 멀쩡하대요. 근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특히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대화방 같은 데서. 특히 10대 20대들 대학생들은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말이 끊기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움직이는 거 그냥 하나 날려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한 바가 저도 이모티콘 같은 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남자 사람 친구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얘가 저한테 이모티콘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움직이는 걸로. 누가 움직였냐면은요. 그 왜 곰같이 생긴 사자 있죠? 왜 그 카톡에. 걔 이름이 뭐죠? 라이언. 걔가 막 이렇게 춤추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울룰루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막 이런 걸 보내오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 뭔가 설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김 부장도 혹시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느낌을 가진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특히 요즘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느냐면요, 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있죠, 특성화고등학교나 그런 학교 가서 그 여상 옛날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고2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내년에 겨울방학 지나고 고3 되면 얘네 바로 취업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고2학년쯤 된 애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생겨요. 가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래야 돼 뭐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얘들아 아저씨들은 이런 걸 보면 설렐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저씨들하고 카톡으로 대화할 때는 이런 거 보내면 안 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2짜리 17, 18 먹은 애들한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모양인데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선생님 강의 못 들은 사람이 많아서 일단 너희들이라도 이건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아저씨들 이거 보고 설렌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헐 대박 더러워 이러고 있어요. 더럽다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 40대 아저씨가 한 명 살고 있어요. 그 40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요,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 헐 대박 더러워라고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네가 왜 슬퍼? 물어봤더니 내가 누군가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슬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아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는 말았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세대가 다르고요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 특히 남자분들 이거 보시고 절대 설레면 안 돼요. 자 이건요 하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집단 최면에 빠지실 겁니다. 이건 하트가 아니다. 하트가 아니다. 이모티콘이 아니다. 이건 문장 부호다. 이것은 문장 부호다. 이것은 뭐다? 여직원이 보내는 이모티콘은 마침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마침표 보고 설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침표 보고 설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비즈니스 관계에서 보내는 이모티콘은 우리는 그냥 마침표다라고 확인을 하셔야지 이거 보고 설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쭉 가던 인생 훅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남성의 그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처벌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프로그램 측의 사과문을 보면 논란이 된 행위가 단지 이세영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이게 있는데요. 관례였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작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왜 내보내겠어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프레임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성희롱, 성추행이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11월 달에 SNL이라는 프로그램에 B1A4라는 보이그룹이 나왔어요. B1A4는 이제 남자애들 5명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방송에 나가지는 않았고 어떤 동영상이 있었냐면 남자애들 5명이 성기를 가리는 신용을 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 멤버들이 막 달려들어가서 성기를 만지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멤버가 아싸 다 만졌어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이세영이라는 개그우먼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성희롱하고 성추행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옆에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 만졌는데 라고 내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사건 수사를 이제 종결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B1A4 멤버들이었을까요? 걔네들이 말 안 했겠죠. 누가? 그렇죠. 팬클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세영이라는 개그우먼이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는데 보니까 뭐 내용을 보면 뻔하잖아요. 그냥 뭐 대본대로 짜여 있는 대로 했던 거고 퍼포먼스였고 실제로 만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런 퍼포먼스를 뭐 한다고 방송국에서 그 보이그룹이 이렇게 시켰냐라는 거죠. 별로 유쾌할 만한 퍼포먼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도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방송국에서 시키는데 보이그룹 애들이 저 싫어요. 이런 거 안 할래요.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도 권력관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남 간의 성추행이에요. 제가 대구지사 갔더니 대구지사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남자끼리도 성추행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요. 남자한테 당해요. 여자한테 당하는 것보다 남자한테 당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아요? 물어보는데 동성애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장난이 과한 경우라든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에 계신 부장님들이 여직원들한테 술 따라라 성희롱, 러브샷 하자 성희롱, 브루스 주자 성희롱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집애들 저 이제 술 따라고 시키면 쟤네들 저거 말 많어. 야 막내 일로 와봐. 그러면서 누굴 시키느냐? 막내 남자 신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딱 하면서 부장님이 막내 남자 신입한테 야 술 좀 따라봐. 일본 기생처럼 따라봐라. 그렇게 시켜요. 남자 신입한테. 그러면 이 남자 신입 27 먹은 얘가 뭘 알아요?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따랐답니다. 그랬더니 술이 거하게 오르신 우리 부장님께서 야 뽀뽀해봐. 일로 와봐. 뽀뽀 좀 해봐. 형이야 괜찮아. 일로 와봐. 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걸 하고 싶겠어요? 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안 하자니 미치겠고 형이야 뭐 이러고 있지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그랬더니 장난기 발동한 우리 부장님께서 고개를 시작 돌린 거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그거 신고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성추행 옆에서 봐도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나 오늘만 살아요? 내일 출근 안 하냐고. 이 사람 신고 내가 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권력 관계에 의한 문제예요. 이건 윗사람들이 조심해줘야 될 문제이지 아랫사람들 보고 특히 여직원들 보고 야 니네들 성희롱 안 당하게 행동 조심해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만지면 걔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걔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얘가 앞에 빨개 벗고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걔 몸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 의뢰할 때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안 당하는 법 좀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전에 군대에서 그래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우리 여군들한테 성희롱 안 당하는 법 강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안 만지면 돼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 후로 육군에서 강의가 잘 안 들어옵니다. 자, 남남 간의 성추행 사건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남자분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을 겪었을 때는 여자분들이랑 양상이 좀 다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언니 변태부장 김부장 어제 또 더듬었대 딱 이러면은 여자분들끼리는요 뒷담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변태주의보를 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쿡쿡 찌르고 쟤야 그러고 알려줘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부하 남자 직원 성희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한 분이 있었다고 칠 때 남자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우리 회사 여자 과장이 자꾸만 내 엉덩이 만져서 나 짜증나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 남자 후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웃고 계시죠? 자식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았으면 이분은요 그냥 혼자서 즐기면 돼요. 말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형 농담 아니고 진짜로 나 힘들어 나 그 아줌마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그때쯤 되면 우리 형님들은 그 아우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야 사내 자식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기집애한테 그런 일을 당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당했을 때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트라우마나 이 상처가 여자분들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당했을 때 우리 여자분들끼리라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독다독거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전화를 할 때 여자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으세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상담 전화하는 분도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게 내가 당했더라도 여자한테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이제 사건에서도 남자 상담사 선생님 좀 소개시켜달라는 남자 성희롱 피해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상담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내가 남성성을 상실당했다. 나의 남성성이 훼손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나 상처가 여자분들보다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은폐하라는 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S5일 공덕동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고 벌어졌다. 이게 외부에 소문이 났다. 그 소문 누가 낸 걸까요? 제가 냈을까요? 소문은 내부자가 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은 외부에 나건 아니면 조직 안에 파다하게 퍼지건 그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문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문을 만들었을 때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소문은 결코 좋은 쪽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한번 퍼지면요 오리지널은 하나인데 버전은 7, 8개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전에 겪었던 어떤 조직은 나 쟤랑 꿈에서 자는 꿈 꿨어 라고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 나눈 거였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쟤네들이 꿈에서라는 모텔에 갔대 라고 소문이 나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여러분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희롱 사건 해결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전담 부서에 사건을 이첩시키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담 부서로 이첩시키고 나는 주변 사람들 입 단돌이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주변에 보면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들 이렇게 할 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문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5일은 지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구제 절차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했을 때 인사팀의 김은정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조직들도 그렇지만 이게 사건을 과연 우리 조직을 믿고 내가 맡겨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SO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사건 같은 거는 절대 자구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둘이서 익스큐즈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 명확히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인사팀에 알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 알리고 회사 안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이런 사법적 비사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4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라면 다음을 명심하자. 올해 나이가 나이를 묻지 마라. 난 4학년 8반인데 자신의 나이를 알리는 척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지도 마라. 남자친구가 군인이라고? 함부로 호구조사하지 마라. 차라리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봐라. 왕년에 난 말이야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6시에 멀쩡하게 출근을 했던 사람이야. 쓸모없는 모욕담을 멈춰라. 당신의 옛 이야기는 핵노잼이다. 내가 딸 같아서 하는 소린데 당신의 직원 혹은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딸이 아니다. 심지어 딸들도 이런 얘긴 싫어한다. 이들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른다. 당신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개조씨요? 제가요? 전 제가 개조씨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당신도 언제든 개저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라. 그럼 당신은 개저씨가 아닌 아저씨, 어른에 가까워질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어쩌다 보니 개저씨라는 제목의 SBS 스페셜에서 제가 발췌해온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뭐 아저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4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남자 여자 불문하고 추천드리고요. 37살 이상이시면 그분들도 한 번쯤 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 개저씨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저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때만큼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단어였기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저씨도 아니고 개줌마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쭉 가셔야 할 직장생활 훅 가시면 안 되죠. 성희롱 사건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제발 어디 가서 성희롱 교육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희롱 예방 교육 받으셨습니다. 네. 아니 예방 교육을 받아놓고서 성희롱 교육 받았다 그럼 나가서 성희롱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발 저보고 성희롱 강사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너무 기니까 줄인다고 성교육 뭐 이러신 분인데 그건 정자 난자 만나서 아기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 받으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약발이 쭉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